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대학교의 이광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한창 화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신국보 보물전, 이거 관련해서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국보 보물전이 대단히 화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보 보물 전시에 보러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보 보물이니까 보러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 그런 것들이죠. 많은 분들은 국보와 보물을 통해서 문화재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보와 보물을 통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또 명작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전시를 보러 오는 건데, 오늘 그 국보 보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관점과 인식에 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국보 보물을 우리가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어떤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또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런 측면보다도 국보라는 게 지금 여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국보 보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목차를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키워드를 좀 목차 밑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쟁점, 이슈, 현장, 고민과 성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보 보물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과거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와 호흡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쟁점과 이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보와 보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또 그런 우리의 인식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성찰을 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무슨 사진이죠? 예, 2008년 2월 10일. 예, 당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8시 50분 그 시간경에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죠. 이 사진은 다음날 아침 새벽 3시에 진화가 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참 처참하죠. 여러분들 이 국보 1호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아침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전까지 조금 외람된 말씀일 수는 있지만 국보 1호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그냥 저곳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막상 불이 나서 저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부재를 경험하니까, 우리에게 국보 1호 숭례문이라는 게 있었지? 우리가 그동안 왜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보존하고 아끼지 못했지? 이런 이제 아쉬움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문화재라는 게 우리 옆에 없는 듯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건 사고를 겪고 나니까 문화재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관계를 맺은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는 사실은 우리 옆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 그러면 국보 어떻게 볼 것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숭례문 얘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죠.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박제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설령 느끼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문화재는 국보와 보물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국보, 보물은 우리 옆에서 스스로 살아 숨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도 수치로 변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기억으로 우리와 교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여기 우리의 관점으로 이런 문화재의 여러 측면을, 국보와 보물의 여러 측면을 바라보면 아마 조금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 특성 이런 것들이 좀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숭례문은 국보 1호인데 흥인지문은 왜 보물 1호인가? 자, 여러분 국보가 보물보다 약간 등급이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자, 숭례문, 흥인지문.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혹시? 자, 숭례문, 흥인지문은 모두 한양도성의 남쪽 대문이고 동쪽 대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도 외형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최고 등급인 국보 1호가 됐고요. 하나는 그 바로 아래의 등급인 보물 1호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국보와 보물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문화재라는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아마 이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인 가치, 건물의 미학, 건축사적인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화면을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역사적인 가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조선시대 한양도성 성문인데 좀 꼼꼼히 들여봤더니 숭례문은 1398년에 처음 건립이 돼서 1440년대에 수리를 했고요. 흥인지문은 1869년에 완전히 새로 지었어요. 이 제작 연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숭례문이 무려 400년이나 앞섭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선 초에 지어진 숭례문은 비교적 절제와 균형이 있고 강건합니다. 그런데 조선 말기에 지어진 흥인지문은 지나치게 장식에 치중한 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그 밑에 그런 점에서 이 숭례문이 우리 전통적인 한국적인 미감에 더 잘 어울린다 이런 평가를 받죠. 그리고 그 밑에 건축사적인 가치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측면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한양도성의 성문인데 놀랍게도 이런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두 문화재의 가치를 좀 갈라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좀 쉽게 말씀을 해드리면 똑같은 문화재라고 해도 같은 값이면 오래된 게 더 가치가 있다. 자, 똑같은 문화재라고 해도 한국적인 정서나 한국적인 미감을 대표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도자기면 도자기, 그림이면 그림, 무기면 무기 그런 특정 장르에 있어서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 더 문화재로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대체적으로 모든 문화재에 적용이 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숭례문은 국보 1호로 등극을 하게 됐고 흥인지문은 조금 낮은 보물 1호로 등극을 하게 됐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문화재를
동일한 문화재, 유사 장르의 문화재를 비교해 가면서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들 전통 문화 유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국보 1호 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좀 들어보셨어요? 예, 아주 흔한 질문은 아닌데 사실 심심치 않게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국보 1호를 바꾸자. 지금 국보 1호가 여러분 숭례문이죠. 이 숭례문을 바꾸자라는 주장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1996년, 2005년도에 제기가 돼서 격렬한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물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이후에도 심심치 않게 국보 1호를 바꿉시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 어떤 가치나 상징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국보 보물이라는 시스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30년대 일제 식민지 강점기 시대인데 그로 인해서 식민 잔재가 좀 남아 있는 거다라고 이유를 대서 이제 바꾸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국보 1호 바꿀 필요 없다라는 반대론자들은 국보 1호, 2호, 3호는 그냥 편의상의 관리 번호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우열의 개념이 아니다. 출석부 출석 번호와 비슷한 거다. 1등, 2등, 3등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논란이 될 때마다 격렬하게 이제 그 찬반 바꾸는 거를 놓고 찬반 논란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바꾸지 않는 걸로 간다고 했죠.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국보 1호 교체 주장하는 분들이 내놓는 대안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예, 맨 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이 있죠. 이 세 건의 문화재는 한국 문화재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는데, 자, 국보 1호를 바꾸자고 하는 그 주장에는 국보 1호가 2호, 3호, 4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여야 된다, 더 상징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국보 1호를 바꾸는 대안을 내놨을 때 딜레마 같은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경우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1940년에 안동에서 처음 발견이 될 때 앞에 두 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요. 지금은 두 장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느 날, 훗날 언젠가 앞에 두 장이 채워진 완전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되면 바꿔야 되죠. 그때 또 국보 1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국보 1호는 좀 더 온전하고 상징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보 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바꾸자고 할 경우에 이런 모순에 봉착을 하게 되고요. 또 아래에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은 불교 문화재인데 이게 이제 불교 문화재를 국보 1호로 바꿔놨을 경우에 종교적인 약간의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교, 여기서 말하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문화로 봐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 10,000원짜리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독특한 건데요. 1972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 10,000원짜리 화폐를 만들 때 최초의 디자인이 석굴암과 불국사였습니다. 화폐에 넣는. 그래서 이거를 1972년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OK 서명까지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이때 일부 기독교계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10,000원짜리에 왜 불교 특정 종교의 문화재를 넣느냐. 아주 반대가 대단히 심해서 한국은행이 버티다 결국 손을 들고 이 디자인은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이 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재 디자인으로 10,000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지금 교체론 측에서 내놓는 3가지 대안이 다 이런 딜레마 혹은 모순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보 1호를 바꾸자라고 하는 주장이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국보의 번호를 없애면 되죠. 사실 재밌게요. 재밌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에 번호를 매긴 나라는 우리나라와 북한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일본 고류지, 불상에도 국보 번호가 있긴 합니다. 일본도. 그렇지만 일본은 대외적으로 번호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고류지 경우는 안내판에 국보 1호 글씨가 흐릿하게 나오는 안내판 사진을 그 사찰 입구에 붙여놓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일본에서도 대외적으로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보 1호 숭례문 보물 1호 흥인지문이 아니라 국보 숭례문 보물 흥인지문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동시에 국보 1호는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문제를 내니까 우리들의 머릿속에 야, 1호는 중요해. 국보 70호보다 1호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인식이 이제 우리에게 남게 되죠. 이제 점점 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전히 문화재를 자꾸 우열 등수의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는 좀 빨리 극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숭례문과 흥인지문 또 국보 1호 교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또 문화재를 평가하는 가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문화재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문화재 요즘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거 보존과 활용. 이게 이제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문화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어떤 주요 쟁점인데요. 보존과 활용의 이 갈등적인 요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측면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성덕대왕 신종,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립경주박물관 야외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밀레종 성덕대왕 신종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종소리죠. 형태도 대단히 아름답지만 아주 신비롭고 그윽한 종소리인데요. 여러분 에밀레종 종소리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1996년도에 그 학술조사 타종을 할 때 이제 한번 들어보고 못 들어봤는데 지금은 종을 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물관 경주박물관에서 듣는 종소리는 녹음해서 틀어주는 종소리죠. 그럼 왜 종을 치지 않느냐? 이 1000년 넘게 야외에 종을 걸어놓고 뭐 겨울 가리지 않고 종을 치다 보니까 종에 훼손이 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1993년도에 국립경주박물관이 고민 끝에 타종을 중단했습니다. 혹시 종을 치다가 종에 훼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타종을 중단하고 나니까 오히려 논란이 더 격렬해졌어요. 야,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타종을 중단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야, 종을 왜 타종을 중단하느냐? 종은 우리 전통 우리 한국의 종은 쳐야 종이다. 종소리를 내야 종이다. 소리를 내야 종의 사찰의 종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종을 치는 게 오히려 더 종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서 종을 치는 게 좋을까요? 안전을 위해서 타종을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는 건데 문화재청이나 국립경주박물관에서도 대단히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쭉 딜레마의 역사를 수년에 걸친 그런 기록을 적어놨는데요.
타종을 중단하고 나서도 종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과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중간에 종을 다시 치자, 다시 또 치다가 종을 또 너무 치다 보니까 또 위험해. 이러고 갑자기 금이 가면 어떡하지? 극단적으로 이런 고민이 다시 제기가 되면서 타종을 다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4년도 9월에 다시 타종을 중단을 했죠. 지금은 타종이 중단된 상황인데 여러분 모릅니다. 언제 또 다시 우리 좀 종을 쳐야 되겠습니다. 너무 종을 안 쳤어요. 우리 실제 에밀레종 종소리를 좀 듣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인식과 여론이 더 강해지면 다시 종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문화재의 어떤 어려움이기도 하고요. 또 매력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 성덕대왕 신종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국보 83호 반가사유상, 78호 반가사유상.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두 걸작인데요. 이게 한 번에 동시에 전시된 2004년 요 무렵의 이제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 이 중에 왼쪽에 있는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2013년 가을부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를 앞두고 이 83호 반가사유상을 외국에 출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내보내야 된다는 입장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에 하나인 메트로폴리탄에 내보내서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다. 이 83호 반가사유상은 너무 많이 그전에도 해외에 출품이 됐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좀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반론을 폈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 잘 의견의 절충안이 나와서 이제 메트로폴리탄 전시에 출품이 됐는데 이 얘기도 성덕대왕 신종의 경우와 약간 비슷합니다. 자, 내보내지 말자라는 측은 보존에 더 방점을 둔 거고요. 내보내자라는 측은 우리 것을 더 홍보하고 활용하자, 더 많은 외국인들과 공유하자, 이런 쪽에 이제 그 역점을 둔 것이었죠. 여러분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문화재를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이런 논란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화재를 좀 더 이해하고 아끼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관점에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논란이 생기는 건데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졌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가사유상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원각사 탑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탑골공원에 가시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요. 지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유리 보호각이 씌워져 있습니다. 2000년에 이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유리 보호각을 만들어서 탑을 완전히 덮어 씌웠는데요. 요즘에 가서 보시면 아마 막 얼굴이 반사가 되고 또 먼지가 껴있고 먼지 낀 다음에 소나기라도 내리면 얼룩이 막 툭툭 지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보호각을 만들었는데 역설적으로 문화재의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2000년에는 유리 보호각으로 만들어서 탑을 덮어 씌우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원각사탑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제 의견들이 다시 이제 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호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석굴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석굴암도 사실은 약간 비슷해요. 여러분 석굴암에 가서 보시면 지금 유리 문으로 전시를 막아놨죠. 우리가 보는 이 위에, 우리는 석굴암 위에 있는 사진의 모습대로 우리는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보면 뿌옇게 보이죠? 반사가 되고 내 얼굴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조명들이 막 흔들립니다. 그로 인해서 석굴암 본전물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1970년대에는 보존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본전물 주변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유리문으로 막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지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가 다음에 보실 서산의 마해삼존불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 마해삼존불 보시면 여러분 백제의 미소라고 하죠. 너무 매력적인 미소인데, 자, 여러분 이 백제의 미소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산의 마해삼존불을 직접 찾아가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2000년대 초까지 서산 마해삼존불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산에 갔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60년대에 만든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보호각 안에 이 마해삼존불이 있는데 사진에서처럼 미소를 볼 수가 없어요. 어둡고, 또 어둡고 좀 습기도 차고 환풍기 돌리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해서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이 관람에 방해가 된다. 우리가 마해삼존불의 매력을 제대로 못 느낀다.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2006년도에 이제 이 보호각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각을 또 막상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보호각을 다 철거했다가 혹시 마해삼존불이 비바람에 노출이 돼서 훼손이 되면 어떠나 이런 걱정이 돼서 보호각을 철거를 하긴 하되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철거하지 말고 아래 사진처럼요. 문짝과 벽체만 철거를 했습니다. 아주 고육지책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철거하고 1년을 지내보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얼굴도 좀 더 잘 보이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겠다. 자, 그래서 이듬해에 2007년에 자, 문을 다 보호각을 다 뜯어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금 우리가 보는 마해삼존불 사진인데요. 여러분 요즘 이 서산 마해삼존불 가서 직접 보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서 보존이냐 활용이냐가 어떤 갈등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인식이 바뀌면서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도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몇 개의 그 마해삼존불 등등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요. 다음에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그 보물이 경매에 나와서 거래가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간송미술관의 불상도 경매에 나왔던 적이 있고요. 또 겸재정선의 그림도 최근에 경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 유찰이 되긴 했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국보나 보물도 거래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국보나 보물 중에도요. 개인 소유, 개인 소장품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들 겸재정선의 그림이 들어있는 서화첩이라든지 괴물 같은 경우가 아주 엄청난 고가의 거래가 된 적이 있죠. 여러분 왼쪽 사진 개상정고다라고 하는 겸재정선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포함된 화첩이 2012년도에 34억 원의 경매에서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죠. 여러분 이 작품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갑에 넣고 다니는 1,000원짜리 뒷면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화재, 국보, 보물 이런 문화재들이 우리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갑 속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문화재라는 것들이 우리 삶과 사실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보 보물들이 놀랍게도 도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 제가 도난당한 사례들 몇 개,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몇 개 적어놨는데 놀랍게도 국보도 도난을 당했고요.
보물도 도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2001년도에 도난을 당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평대군 글씨 서첩이죠. 소원 화개첩인데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소원 화개첩이 1987년도에 국보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이 소장자의 집 아파트에서 도난을 당했는데 그 사이가 14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4년 동안 한 번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개인 소유라고 해도 국보와 보물은 우리 공공의 자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고 소유자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를 좀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취약했던 거죠. 그 결과 도난을 당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국보와 보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보 보물은 우리 전통 문화를 대표하고 상징적인 그런 존재죠. 많은 사람들은 국보와 보물을 통해서 문화재를 이해를 합니다. 한국 전통미를 경험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공간에 감춰져 있으면 곤란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뒷받침을 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번 전시에도 출품이 된 얼굴무늬 수막새인데요. 이 얼굴무늬 수막새 여러분 참 좋아하시죠? 신라의 미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예, LG그룹의 CI입니다. 여러분 이 LG그룹의 CI가 뭘 모티브로 했나요? 바로 왼쪽에 보시는 얼굴무늬 수막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LG CI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옛날 문화재는 옛날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LG의 CI가 돼서 우리와 함께 전 세계인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제의 미소가 오늘의 미소고 또 내일의 미소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국보나 보물과 같은 이런 문화재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옛날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문화재를 조금 더 다채롭고 현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